박영수 참가자님, 심사위원 최도연 씨가 제 심사표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노래에서 감동보다 실력을 먼저 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대는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경쟁하는 자리입니다.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순간 저는 주머니 속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아내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는 심사평이 아니라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씨 노래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벌써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퇴직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35년 동안 운전대를 잡았던 손은 여전히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출근도 없는데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면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동네가 보였습니다. 버스 차고지로 향하던 시절이면 지금쯤 작업복을 입고 있었겠지 싶었습니다.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그렇듯 저 혼자 먹는 아침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이상했습니다. 반찬은 그대로인데 맛이 없었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익숙해지지 않는 건 맞은편 빈 의자였습니다. 아내 미자가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습관처럼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곤 했습니다.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찾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건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미자는 늘 웃었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는 건 저였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자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영수 씨,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뭔 부탁? 노래 한 곡 불러줘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노래야? 당신 젊었을 때 가수 되고 싶어 했잖아요. 저는 괜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동네 가요제도 나가고 행사 무대도 서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노래 잘한다는 소리도 꽤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래보다 빨랐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동생들은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이크 대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미자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불러줘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결국 저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병실 천장만 바라보며 노래를 듣던 미자는 노래가 끝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역시 우리 영수 씨 노래가 제일 좋네.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박수였습니다. 미자가 떠난 뒤 저는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도 트로트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사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해? 그냥 있었지. 거짓말. 또 멍하니 있었지? 녀석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트롯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냐? 할아버지 나가. 내가 왜? 할머니 소원.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였습니다. 서연아, 혹시 할아버지가 또 겁먹고 도망가려고 하면 꼭 말해줘. 당신 할아버지 노래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라고. 제 목이 막혔습니다. 언제 녹음한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말없이 신청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도망가지 마.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커피가 놓여 있었고 창밖에서는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 동안 남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한 번도 제 꿈이 가는 방향으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미자가 떠난 뒤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못한 반지였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겁나냐? 반지가 조용히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는 천천히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박영수, 63세, 전직 버스기사,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트롯 경연대회 참가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전국 생방송 무대 위에서 한 심사위원에게 가장 차가운 혹평을 듣게 될 줄은. 그리고 그날 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게 될 줄은. 경연대회 예선 당일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 첫 배차를 나가던 날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미자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아유, 가수도 아닌데 무슨 신랑 장가가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복도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재킷, 화려한 메이크업, 전문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온 참가자들. 젊은 참가자들은 목을 풀며 고음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검은 양복 한 벌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괜히 옷깃을 한번 만졌습니다. 이놈 봐라. 괜히 왔나. 그때 옆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도 참가자세요?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시즌은 진짜 다양하네. 이제는 어르신 참가자도 받는구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버스 기사하면서도 들었고 퇴직하고서도 들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게 예의라는 말.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조금 아팠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병실에서 웃고 있던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긴장되면 나를 본다고 생각해요. 난 항상 맨 앞줄에 앉아 있을 테니까.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 참가자 박영수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이 잠시 부셨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독설 심사위원으로 유명한 최도연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지원서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 63세, 전직 버스 기사.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이곳은 추억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쟁하는 자리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곡은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오래된 트로트였습니다.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놀랍게도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노래 속에 들어가자 객석도 심사위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건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미자뿐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객석에서는 작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석은 조용했습니다. 최도연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박영수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 감정은 분명 전달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호흡은 흔들렸고 고음에서는 음정이 밀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는 심사표를 내려다봤습니다. 동네 노래교실 발표회 느낌에 가깝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픈 사연은 노래를 대신 불러주지 않습니다. 관객은 결국 노래를 듣기 위해 돈을 냅니다. 추억만으로는 결승에 갈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세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반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나는 반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 양반 독하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심사평이 끝났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종이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괜찮지. 거짓말. 녀석은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아저씨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저분은 자기 일을 한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양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참가 번호표를 올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포기할까? 딱 여기까지 할까? 그 순간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미자의 사진.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할머니는 오늘 할아버지 노래 들었으면 엄청 좋아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버스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늘 정해진 노선을 달립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길이 어느 날 다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천천히 참가 번호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엔 진짜 노래를 해보자.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63세 전직 버스기사의 가장 늦은 연습이 시작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버스 기사라는 직업은 몸에 시계를 하나 심어 놓는 일과 비슷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운동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신발장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자였습니다. 사진 속 미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마요. 사진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강 둔치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달리는 사람, 걷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강변 끝 벤치 근처에는 색소폰 연습을 하는 노인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중년 부부가 트로트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나만 늦은 게 아니구나. 저는 휴대폰 반주를 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숨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는 음정이 흔들렸습니다. 고음에 올라가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도연 심사위원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흡은 흔들렸고 고음에서는 음정이 밀렸습니다.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놈 봐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그날 저는 같은 노래를 20번 넘게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노래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가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앉아봐. 뭐 하려고? 모니터링. 그게 뭐냐? 할아버지 노래 녹음해서 들어보는 거.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내 목소리 듣기 싫어. 프로들은 다 해. 결국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라고? 내가 듣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숨은 짧았고, 박자는 조금씩 밀렸고, 끝 음정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응? 이상하게 듣다 보면 계속 듣게 돼. 무슨 소리냐 그게. 잘 부르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야. 녀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진짜 같다는 말. 그날 이후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발성 연습, 점심에는 노래교실, 저녁에는 녹음과 모니터링. 63살이 되어서야 저는 처음으로 노래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 선생님도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어르신 경연 나가신다고요? 예. 쉽지 않을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진짜 시작해 봅시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호흡은 따라주지 않았고 배에 힘을 주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몇 번 부르고 나면 목이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운전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첫 출근 날, 커다란 버스를 몰고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그 긴장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익숙해졌습니다. 노래도 그럴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래교실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영수 씨, 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우승하려고? 유명해지려고?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제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럼 이 노래는 기술로 부르지 마세요. 예. 살면서 잃어버린 사람을 떠올리면서 부르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아파트 창문에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미자가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웃고 있던 얼굴, 밥 먹었냐고 묻던 목소리,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손 흔들던 모습,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내 노래에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자의 사진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괜히 민망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땠소?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늘었네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경연장에 갔을 때는 두려워서 잡았던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약속 같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경연대회 제작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영수 참가자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본선 진출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선 진출. 정말 본선에 가는 겁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됐어. 녀석은 울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끝났나 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본선 무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하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현실의 한가운데에 심사위원 최도연이 다시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본선 진출자 단체 촬영 날이었습니다. 방송국 건물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오가고 스태프들이 무전기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명찰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박영수, 63세. 이름 아래 적힌 참가 번호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때 담당 작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작은 인터뷰실로 들어갔습니다. 작가는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로 35년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분께서 돌아가셨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작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실 이야기나 마지막 부탁 같은 부분을 무대 전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내 사진도 준비 가능하시면 좋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방송은 원래 그런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실을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최도연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요즘 시청자들은 이야기와 노래를 같이 듣습니다. 노래만으로 승부 보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도연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수 씨, 예.
지난 예선 때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연은 사람을 울립니다. 하지만 노래는 사람 인생을 바꿉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연 때문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신뢰니까. 그리고 지나가던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번 무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차가운 말인데 예선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 예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터넷 반응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눈물 사연 나오네. 이런 건 노래 경연이지 인간극장이 아닙니다. 버스 기사 출신이면 무조건 응원해야 하나? 실력으로 붙은 건 맞아? 댓글을 읽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보지 마. 괜찮다. 안 괜찮잖아. 녀석 말이 맞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 인생 몇 줄만 보고 쉽게 판단했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나이 먹고 상처받네. 참 별일이다. 며칠 뒤 본선 리허설 날 무대 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빈 객석, 꺼진 조명, 마이크 하나,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최도연 심사위원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혹시 나는 감정만 있는 가수면 어떡하지? 혹시 내 노래는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떡하지? 노래가 멈췄습니다. 그때 객석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 짝, 짝. 고개를 돌려보니 서연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머니가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녀석은 맨 앞줄 빈 좌석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맨 앞에서 들었잖아.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미자는 항상 맨 앞자리였습니다. 동네 행사장에서도, 노래교실 발표회에서도, 심지어 설거지하면서도 제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 되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 무대는 당신한테 부르는 거다. 관객도 아니고, 심사위원도 아니고, 점수도 아니다. 딱 한 사람. 내 첫 관객에게 부르는 노래다. 그리고 마침내 본선 무대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실 TV에서는 참가자 소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순서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무대 진행 스태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참가자님 준비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반지를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좋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하지만 그 순간 대기실 TV에서 최도연 심사위원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사연으로 울릴 건지, 노래로 울릴 건지, 오늘 무대에서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저는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무너질 거라는 예감이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제 이름이 적힌 번호표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앞 참가자의 무대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28살 청년 참가자였습니다. 폭발적인 고음, 화려한 무대 매너.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35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박영수 참가자입니다. 객석에서 작은 박수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관객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미자가 앉아 있다는 걸, 맨 앞자리 어딘가에서 언제나처럼 웃고 있다는 걸. 박영수 참가자님,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셨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래하러 왔습니다. 사회자가 웃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첫 소절, 두 번째 소절.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후렴으로 올라가는 순간 목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흔들렸습니다. 고음이 살짝 밀렸습니다. 그 순간 보였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 최도연의 모습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기억나는데 호흡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몸이 듣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망했다는 걸. 사회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심사위원석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 무난한 평가. 두 번째 심사위원, 아쉬움이 남는 무대라는 평가. 그리고 마지막, 최도연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심사표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씨, 예. 저는 오늘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선 때보다 오히려 더 흔들렸습니다. 감정은 많았지만 노래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슬픈 사연은 노래를 대신 불러주지 않습니다.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객은 결국 노래를 듣기 위해 돈을 냅니다. 아픔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수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좋은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뜨거웠고 객석은 조용했고 저는 마이크를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끝났구나. 무대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기실 문을 닫는 순간 겨우 참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위로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에는 수도 없이 지나쳤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 보는 길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울었어? 아니다. 거짓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할아버지 노래 좋아했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최도연 심사위원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실제로 저는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부족했습니다. 평생 처음 도전한 꿈이라고 해서 세상이 봐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참가 번호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끝내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녀석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방 정리하다 찾았어.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 미자의 글씨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수 씨, 혹시 당신이 다시 노래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미자는 대체 언제 이 편지를 써놓은 걸까?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마지막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자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생일 카드도 아이들 도시락 쪽지도 전부 그 글씨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혹시 당신이 다시 노래하게 되는 날이 오면 이 편지를 읽게 되겠죠. 아마 나는 그때 당신 옆에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 노래를 누구보다 많이 들었으니까.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늘 말했죠. 가수가 못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아니라고. 그런데 나는 알았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제가 숨기는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당신은 가족 때문에 꿈을 접었고 가족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척 살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이 아직도 노래를 들으면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할게요. 이번만큼은 도망가지 말아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봐요. 나는 당신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제목 하나를 남겨둘게요. 그 아래 적혀 있던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첫 관객이었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낡은 공책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미자의 글씨. 두 번째 페이지, 짧은 가사 메모. 세 번째 페이지, 또 다른 문장. 언젠가 영수 씨가 이 노래를 완성해 주세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저와 서연이는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공책은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거 완성해 볼래?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머니가 시작했잖아. 녀석은 공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끝내면 되지.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처음부터 제 노래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자가 시작했고, 제가 이어받는 노래,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으로 흘러갈 노래. 며칠 뒤, 서연이가 노트북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화면에는 AI 음악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사랑 분위기만 넣으면 노래를 만들어준대.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 녹음하려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노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세상 좋아졌네.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늦은 게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다. 정말 그럴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악기가 좋을지, 어떤 속도가 좋을지, 어떤 목소리가 좋을지, 그리고 결국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느린 정통 트로트, 피아노로 시작해서 후렴에서는 스트링과 색소폰이 따라오는 곡, 마치 미자가 좋아하던 오래된 음악다방의 공기 같은 노래. AI가 완성한 첫 데모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내 첫 관객이었소. 박수보다 따뜻한 미소였소.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불러주지 못해서, 조금 더 많이 들려주지 못해서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 왜 이제야 부르냐? 그날 새벽, 저는 미자의 사진 앞에 앉아 노래를 틀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번엔 제대로 불러보겠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연대회 제작진이었습니다. 박영수 참가자님, 예. 패자부활전 참가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버스 노선처럼 보이던 제 인생에 처음 보는 길 하나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다를 거라는 걸. 점수를 받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우승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제 첫 관객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결혼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그리고 며칠 뒤 생방송 패자부활전 무대,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영수 참가자님,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석을 바라봤습니다. 최도연 심사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처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그 순간 객석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패자부활전 무대, 객석의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무대는 박영수 참가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응원의 박수도 있었고 걱정의 박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객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미자는 맨 앞줄에 앉아 있다는 걸, 늘 그랬던 것처럼 웃으면서 손뼉을 치고 있다는 걸.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박영수 참가자님, 오늘 부를 노래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처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목은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은 내 첫 관객이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낡은 작업복 벗어두고 집으로 돌아오면 당신은 늘 내 앞에서 박수를 쳐주었지. 세상은 내 노래보다 신기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선 때도 본선 때도 이렇게 편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심사받으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노래를 들려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노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래보다 월급 봉투를 원했고 나는 꿈을 접은 채 고개를 숙여 살았소.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는데 당신은 내 마음속 그 노래를 들었지. 사람들은 몰랐어도 당신만은 알고 있었소. 내 가슴에 아직 노래 하나 살아있다는 걸. 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감독도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무대 옆 스태프 한 명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웃고 있던 미자,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흔들던 미자, 김치찌개 간이 짜다며 웃던 미자, 모든 기억이 노래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 저는 객석 맨 앞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거기에 미자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병실 창가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은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 달랬지. 괜찮다는 그 한마디 믿고만 있었는데 그날이 마지막일 줄 나는 몰랐어. 비느자만 남겨진 집으로 돌아오면 아직도 문득 당신 목소리 들리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멜로디를 꺼내들면 내 눈물도 어느새 노래가 되었어. 당신은 내 첫 관객이었어. 박수보다 따뜻한 미소였어. 세상이 내 노래를 몰라줘도 당신 한 사람 있으면 됐었어.
당신은 내 마지막 무대까지 조용히 날 비추던 조명이었어. 이제야 부르는 이 노래를 부디 그곳에서도 듣고 있어. 조금만 더 일찍 불러줄걸. 조금만 더 많이 웃어줄걸. 가슴 속에 남은 그 미안함이 오늘도 나를 노래하게 당신은 내 첫 관객이었어. 그리고 내 평생의 노래였어. 오늘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웃으며 듣고 있을 것 같소.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에는 못다한 노래 전부 들려주겠소.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당신 목까지 노래하겠소. 노래가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수가 없었습니다. 객석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 3명. 어느새 객석 전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고, 한 여성 관객은 옆 사람 손을 붙잡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객석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사위원석으로 향했습니다. 최도연 심사위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심사위원님, 최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씨.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병원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순간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최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빴습니다. 녹음이 있었고, 방송이 있었고, 다음에 하자고 말했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 말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조용한 침묵, 그리고 그의 다음 말. 그래서 저는 경연에서 사연을 싫어했습니다. 사연에 흔들려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심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었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수 씨는 늦었지만
결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아버지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도연은 심사표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심사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대는 아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대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진심이었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다시 한번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반지를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들었소? 이번에는 제대로 불렀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방송이 끝난 뒤 제 인생이 또 한 번 뒤집히게 될 줄은, 그리고 우승보다 더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결승전 당일이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는 목을 풀고 있었고, 누군가는 안무를 맞추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선 때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본선 때처럼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무대를 끝낸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잠시 후 최종 순위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3위, 2위, 그리고 우승. 제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우승은 28살 참가자 김준호에게 돌아갔습니다. 객석은 환호했고 축하 꽃다발이 무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는 정말 잘했습니다. 노래도, 무대도 우승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사회자가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박영수 참가자님, 아쉬우시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줄도 몰랐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늘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어딘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 빨리 인터넷 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무대 영상 조회수가 화면 가득 떠 있었습니다. 100만, 230만, 410만.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병실에 계신 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노래를 들은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디오 출연 요청, 행사 섭외, 공연 제안, 심지어 음원 발매 문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63살, 은퇴한 버스기사, 그리고 이제 막 처음으로 노래를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 세상은 참 이상했습니다.
평생 열리지 않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최도연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음성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영수 씨 무대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래는 사람에게 닿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작은 공연장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객석은 크지 않았습니다. 100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공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맨 앞줄 한 자리, 비어있는 의자 하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저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다니.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제 첫 관객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객석에서는 누군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미자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노래 안에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눈물 속에 있었고, 박수 소리 속에 있었고, 제 목소리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객석 맨 앞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들었지?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 악보 한 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꼭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처럼, 응, 제일 잘 들었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꿈은 어쩌면 가장 늦게 피는 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꽃은 늦게 피어서 더 오래 기억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꿈은 나이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부르지 못한 노래 하나쯤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낡은 작업복 벗어두고 집으로 돌아오면 당신은 늘 내 앞에서 박수를 쳐주었지. 세상은 내 노래보다 월급 봉투를 원했고 나는 꿈을 접은 채 고개를 숙여 살았소.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는데 당신은 내 마음속 그 노래를 들었지. 사람들은 몰랐어도 당신만은 알고 있었어. 내 가슴에 아직 노래 하나 살아있다는 걸. 당신은 내 첫 관객이었어. 박수보다 따뜻한 미소였어. 세상이 내 노래를 몰라줘도
사람 있으면 됐었어. 당신은 내 마지막 무대까지 조용히 날 비추던 조명이었어. 이제야 부르는 이 노래를 부디 그곳에서도 듣고 있어. 하얀 병실 창가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은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 달랬지. 괜찮다는 그 한마디 믿고만 있었는데 그날이 마지막일 줄 나는 몰랐어. 빈 의자만 남겨진 집으로 돌아오면 아직도 문득 당신 목소리 들리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멜로디를 꺼내들면 내 눈물도 어느새 노래가 되었어. 당신은 내 첫 관객이었어. 박수보다 따뜻한 미소였어. 세상이 내 노래를 몰라줘도 당신 한 사람 있으면 됐었어. 당신은 내 마지막 무대까지 조용히 날 비추던 조명이었어. 이제야 부르는 이 노래를 부디 그곳에서도 듣고 있어. 조금만 더 일찍 불러줄걸. 조금만 더 많이 웃어줄걸. 가슴속에 남은 그 미안함이 오늘도 나를 노래하게 당신은 내 첫 관객이었어. 그리고 내 평생의 노래였어. 오늘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웃으며 듣고 있을 것 같아.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에는 못다한 노래 전부 들려주겠어.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당신 목까지 노래하겠어. 당신 목까지 노래하겠어. 여러분에게도 평생 잊지 못한 사람, 끝내 하지 못한 말,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박영수 씨의 노래처럼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생의 가장 늦은 순간에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 늦지 않은 노래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